평소보다 활동을 조금만 해도 숨이 많이 찬다, 호흡곤란이 있다면 병원을 찾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주변에서 경험하는 건 오래 지속되는 기침, 후각의 저하, 미각의 저하, 좀 심하게 앓았던 분들에서는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좀 비특이한 형태의 근육통, 관절통 같은 걸 경험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되게 피곤한 듯한 증상, 기억력의 저하, 우울감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앓고 나서 그 이후에 전염력은 소실되었다고 하는데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거나 또는 관련지어서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격리가 풀렸는데도 기침을 해 이런 걸 롱코비드라고 하지는 않고요. 대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로는 3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될 때 그럴 때 롱코비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제한된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곳에서 했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연령으로는 한 35세에서 49세 정도에 해당되는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그런 롱코비드가 좀 많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의 발현이 좀 더 많았고 일상적인 활동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에서 그런 롱코비드에 해당되는 오래 지속되는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인자가 높은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중증으로 질환을 앓게 되고 그 이후에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격리 해제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격리 해제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옮길 위험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격리 해제가 질환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되게 이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격리 기간으로 두고 있고 또는 중증으로 진행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열흘, 또 열이 지속되지 않고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경우에 격리 해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그 정도 기간이 되면 PCR 검사 같은 방법에서는 바이러스가 확인은 되지만 배양 검사, 즉 살아있는 전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것에서는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역학 연구에서도 뒤쪽으로 가는 시기에 노출되었던 사람에 있어서는 전파가 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격리 기간이라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측면에서의 기간인 것이지 질환의 측면에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에 있어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개 증상이 발생하고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면서 호흡곤란이 악화된다든가 중증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었고 그런 건 오미크론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대개 격리의 기간보다 더 뒤쪽에 중증으로 진행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뒤쪽에서 나빠지거나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그런 사례가 모두 전염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롱코비드에 해당되는 증상이 지속될 때 어떤 것을 하면 이게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치료법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험을 했던 사례들을 보면요 되게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점점 더 약해지고 호전되는 경과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증상을 조절하는 약을 쓰면서 기다려보는 거죠. 기침이 계속된다면 기침약을 써볼 수도 있고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물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비특이적인 형태의 근육통이나 관절통의 경우에는 소염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바펜틴이라고 불리는 성분의 신경통에 대한 약물 이런 약물들을 사용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환자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증상에 맞추어서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치료제가 이제 경구치료제
또는 렘데시비르와 같은 주사로 사용하는 치료제일 텐데요. 이런 약물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약물인데요. 이 약물들은 대개 감염이 발생한 초기에 사용이 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났고 그 이후에 이미 지속되는 증상이 있다면 지금은 항바이러스제의 효과가 있는 약물을 쓴다고 해서 그런 증상을 개선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경구치료제 또는 주사용 치료제 이런 약물이 효과적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호흡곤란. 평소보다 활동을 조금만 해도 숨이 많이 찬다. 계단 한층 올라가기가 어렵다. 말을 길게 하기 힘들 정도로 호흡곤란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폐의 상당 부분 침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게 결국 폐섬유화 같은 걸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단계에서 알았다고 해서 이제는 진행을 늦추거나 할 수 있는 약물이 더 있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을 써보는 경우도 있고 또 호흡에 관련되어 있는 증상을 좀 개선시키기 위한 약물을 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엇보다 심한 저산소 상태에 있다면 그 자체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있다면 병원을 찾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면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코로나19를 너무 경하게 여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전염력이 높고 치명률이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기의 수준인 것은 아니거든요. 또 이러한 후유증도 있다면 이건 결코 경히 여길 만한 질환은 아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아주 경하게 앓고 나도 누구나 다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경험하게 되고 큰일이 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추적 관찰을 해오고 있는 분들의 경과를 보면 후유증이 남았던 사례도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는 경과를 밟았던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이해와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이건 무조건 위험해 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의 좀 극단의 시각을 갖는 건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